인체 속 수학과학에 대해 발표하게 된 20910 박보력, 21033 한지원, 21229 조민지입니다. 저희는 인체 속 수학과학에 대해 4가지의 주제를 정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전염병 확산 예측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으로서의 접근, 인체 속의 프랙탈 구조, 알고리즘 분석으로 치매 예측하기, 우리 몸의 간에서 일어나는 독성 물질 제거와 에너지원 생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자연과 사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던 수학적 모델링은 18세기에 이르러 감염병 연구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72년 스코틀랜드 수학자와 전염병 학자는 전염병 확산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인 SIR 모델을 제시하며 전염병 확산 예측의 수학적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IR 모델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S, 이미 감염된 집단을 I, 회복된 집단을 R로 나눠 분석하는 모델입니다. 각 집단의 수를 나타내는 수식과 집단과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수식은 미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 집단의 변화에 따라 감염 위험군과 회복군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나 접촉과 관련된 요소를 통제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하는 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 연구팀에서는 기존의 SIR의 감염에 노출된 집단 E와 행동 변화를 추가하여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였습니다. 여기서 감염에 노출된 집단 E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잠복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지 않는 집단이고, 행동 변화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러스 확진자와 완치자, 사망자 관련 통계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7월 초에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 확률이 2월부터는 4분의 1가량 낮아졌으며, 이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을 하면서 전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 연구팀에서는 감염 확률을 5.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전염병 확산 수학 모델을 방역 정책에 활용하고 있듯,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체 속의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프랙탈이란 세부 구조를 확대해 볼수록 전체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유명한 프랙탈 구조입니다. 이러한 프랙탈은 유한한 부피에 무한한 겉넓이를 갖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을 점유하면서 큰 겉넓이를 확보해야 하는 우리 몸의 기관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폐는 산소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혈관을 필요로 하는데, 제한된 공간에 혈관을 배치하기 위해서 혈관이 갈라지고 또 미세하게 갈라지는 프랙탈 모양이 사용됩니다. 또 폐포는 브로콜리와 비슷한 프랙탈 모양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표면적을 넓혀줍니다. 뇌의 표면은 수많은 주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름 안에 더 작은 주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있는 프랙탈 모양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기관뿐만 아니라 인체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도 프랙탈은 활발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걷는 양상을 프랙탈 모델로 분석하여 환자의 특이한 보법을 분석한 결과, 몇 분 동안 관찰한 걸음걸이 양상이 하루 종일 관찰한 양상과 유사하다는, 즉 프랙탈 패턴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들은 불규칙한 정도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프랙탈 지수를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에 대해 계산한 결과, 그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을 알아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하면 환자들의 증세가 심해지는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약 투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심장 박동의 불규칙적인 박동 또한 프랙탈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수를 연구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탈은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유용할 전망입니다.
치매의 종류는 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와 특정 단백질이 마치 치아의 플라크처럼 신경세포를 뒤덮어 생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는데, 뇌파를 측정하면 각각의 프랙탈 패턴이 달라 두 치매를 구분할 수 있어서 정확한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고, 그 결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의 프랙탈 신호를 찾아 의학에 적용하는 연구는 2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뇌의 신비를 밝히는 데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최근 치매도 개인의 임상 데이터 정보를 분석해 치매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에 주목합니다. 유전자 분자 진단 검사 등 다양한 임상 정보를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 예방, 치료, 관리를 돕는 시기입니다.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과 연계해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 발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정보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 기술과 연결해 치매 고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뇌 인지 기능과 관련된 변이 유전자 발현이나 혈액 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핵심 영양소의 농도, 생활습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치매 발병 시점 등을 예상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헬스케어와 ICT 기술이 융합한 퇴행성 뇌 질병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이 연구가 현실화된다면 개인별 건강 데이터 추이 분석으로 언제 어디서나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진단, 치료, 관리가 모두 가능한 일종의 디지털 테라피입니다. 특히 뇌 기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멸된 신경세포 재생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종 임상 데이터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적용해 정밀 의료 분야의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연계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전자전달 체계를 통해 우리 몸의 에너지인 ATP 대부분을 생성하는 세포 내 소기관입니다. 그런데 치매 등 퇴행성 뇌 질환이 발병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계에서 전자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못해 활성산소가 생겨나고 세포 손상으로 결국 세포가 사멸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천연물 기반 신물질을 인체에 적용한 후 도출되는 다양한 데이터 정보 결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항산화 효소의 활성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활성산소가 줄고 뇌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두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 추출물, 녹차 추출물, 태아닌 복합물 등 기존 개별 인정형 제품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임상 연구와 데이터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치매를 억제하기 위한 인지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치료제나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소프트 데이터 사업 등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성능, 효과를 검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세포는 5종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들 모두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포식작용을 하는 간세포와 간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쿠퍼세포가 있습니다. 이 쿠퍼세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당뇨와 철분구리, 비타민 A, 비타민 B, 1, 2 등의 저장에 관여합니다. 일본의 이토 교수가 발견하여 이름 붙어진 이토세포는 손상된 간세포를 대체하고 콜라겐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피세포는 변형된 콜라겐이나 해로운 효소, 병원체 등을 청소하는 청소부 세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혈세포는 태아와 만성빈혈이 있는 성인에서 조혈작용을 합니다. 간 문맥은 위와 장, 췌장, 그리고 비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분당 약 1리터의 혈액을 간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간 문맥으로 전해진 혈액에는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과 많은 기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분들은 관세포로 이동되어 대사되고 독성이 제거되어 간정맥을 통해 다시 전신순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많은 수의 단백질을 합성, 배출하는 역할을 간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을 간에서 분해하고 나온 부산물인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 간에서는 요소 회로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요소로 대사시킵니다. 암모니아는 매우 유독한 독성 물질로 체내에 축적된 경우 뇌혈류를 감소시키고 뇌의 산소 소모를 줄여 의식 변화와 의식 소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 경화 등과 같이 간 기능이 망가진 경우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한 이런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의 경우 식사를 통해 제공되고 말단 회장을 통해 흡수되어 간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양은 약 2-3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저장됩니다. 말단 회장이 절제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이 비타민 공급이 제한되면 2-3년 뒤에 B12 결핍으로 인한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에 저장되는 다른 성분으로는 엽산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수개월치만 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를 못하거나 흡수가 되지 않아 결핍 상황이 수개월 지속된 경우 비타민 B12보다 빨리 소모되어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에서 7개월 된 태아의 주요 조혈기관은 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간이 주요 조혈 기능을 수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골수 조혈 기능은 약 5개월부터 시작되어 출생 후에는 간의 조혈 기능은 멈추고 골수의 조혈 기능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만성 빈혈 등 골수의 조혈 기능이 망가졌거나 조혈 기능이 부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간과 비장에 멈춰있던 조혈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다기능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이상 인체 속의 수학과학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